첫 번째 문제입니다. 리팩토링의 목적에 대해서 서술하시오입니다. 자, 우리 리팩토링에 대해서는 언제 나갔느냐? 우리 제일 첫 번째 시간에 우리 XP라고 하는 거 공부했었는데 기억나실까요? 뭐 스크럼, XP, 애자일 모형 막 이러면서 그 XP의 주요 실천 방법에 대해서 짝 프로그래밍, 공동 코드 소유, 리팩토링, 소규모 릴리즈 라고 하는 요 네 가지 중에서 저희는 리팩토링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자, 리팩토링이란 프로그램의 기능 변경 없이 시스템을 재구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목적은 뭐냐? 프로그램을 쉽게 이해하고 쉽게 수정을 해서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복잡한 코드의 단순화, 소스의 가독성을 통해 유지보수성 향상, 유연한 시스템,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등이 있습니다. 이걸 다 쓰진 않더라도 몇 개라도 작성을 하면 맞다고 해주겠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C 언어 소스 코드이다. 출력 결과를 쓰시오입니다. 자, 봤더니 메인부터 시작을 하겠죠. I라고 하는 공간 만들어서 거기에 0 집어넣고 C라고 하는 공간 만들어서 얘도 0 집어넣어 놨습니다. 자, while 반복이 진행이 되는데 i가 10보다 작을 경우 반복이 진행이 된대요. 자, 0은 10보다 작다. 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i를 하나 증가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1이 될 텐데, 자, 얘를 c 곱하기 i라고 했어요. 자, c가 0인데 0 곱하기 1 하면은 얼마죠? 0이죠. 자, 그러면 c에는 0이 그대로 들어가 있게 되고 올라갑니다. 자, i는 현재 1입니다. 1은 10보다 작다. 참이죠. i가 하나 증가되면은 2가 될 거고 2에다가 곱하기 0을 하면 얼마죠? 0이죠. 즉 c가 0이기 때문에 어떤 수가 계속 반복이 되더라도 곱하면 0이 돼서 0이 될 겁니다. 결국 출력 결과는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겠죠. 왜 그렇다? c가 0이기 때문에 0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도 0이니까.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내부 라우팅 프로토콜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이용한 대규모 네트워크에 적합한 링크 상태 라우팅 프로토콜로 불리는 라우팅 프로토콜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우리 이거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죠? 그쵸. OSPF죠. 자, 그래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링크 상태 알고리즘, 프로토콜 사용을 하고 대규모 네트워크에 적합하다. 이러면은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이때 라우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네트워크 안에서 통신 데이터를 보낼 때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는 과정이 라우팅입니다. 자, 라우팅도 뜻 잘 알아두시고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상 통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입니다. 우리 형상 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아까 전에 우리 형상 관리에 대해서 2번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변경사항을 관리하는 기법이라고 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 형상 관리 절차를 살펴보게 되면 형상 식별, 형상 통제, 형상 감사, 형상 기록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형상 식별은 뭐예요? 형상 관리 대상을 정의 및 식별하는 활동이고요. 여기서 물어보는 형상 통제라고 하는 건 뭐예요? 형상 항목의
버전 관리를 위해서 변경 여부와 변경 활동을 통제하는 활동이죠. 요게 뭐다? 형상 통제다. 자, 그리고 형상 감사는 뭐냐? 소프트웨어 베이스라인의 무결성을 평가를 하는 거고, 형상 기록이라고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 현상 및 변경 관리에 대한 각종 수행 결과를 기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살펴보면 형상 항목의 버전 관리를 위해서 변경 여부와 변경 활동을 통제하는 활동이 뭐다? 형상 통제다 라는 거. 자, 그 다음 5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자 톰 마릴은 컴퓨터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메시지가 제대로 도착했는지 확인하며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메시지를 재전송하는 일련의 방법을 기술적 은어를 뜻하는 뭐뭐뭐뭐라는 용어로 정의를 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입니다. 뭐죠? 그쵸. 프로토콜입니다. 이거 말고 만약 나오게 된다면 서로 다른 시스템이나 기기들 간의 데이터 교환을 원활히 하기 위한 표준화된 이제 통신 규약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프로토콜.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TCP/IP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뭐뭐뭐뭐 메시지를 보내서 오류가 발생했음을 알린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입니다. 자,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ICMP입니다. 인터넷 컨트롤 메시지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ICMP란 IP 패킷을 처리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알려주는 프로토콜입니다. 메시지 형식은 8바이트의 헤더와 가변 길이의 데이터 영역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발생하는 문제를 알려주는 프로토콜 ICMP 정답이었습니다. 자, 7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래 제어 흐름 그래프가 분기 커버리지를 만족하기 위한 테스팅 순서를 쓰시오입니다. 우리 결정 커버리지라고 하는 거는 결정 포인트 내의 전체 조건식이 적어도 한 번은 참과 거짓의 결과를 수행을 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분기문도 참 거짓이 와야 되고 두 번째 분기문도 참 거짓이 한 번씩 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이제 이것도 한번 풀어본 내용이긴 한데 실행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2, 그리고 여기서 만약 yes로 갔다, 자, 요 경로로 갔다라고 하면은 자, 3, 그리고 여기서 4번으로 가겠죠. 그리고 5, 6까지는 그대로 갈 겁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요 길로 가느냐 요 길로 가느냐 차이인 건데, 자, 우선 1로 가볼게요. 둘 다 yes로 간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하나는 뭐가 돼야 됩니까? 1, 2, 4, 5, 6, 7이 되겠죠. 하나는 yes로만 갔을 경로, 하나는 no라고 했을 때 갔던 경로. 이렇게 해서 타거나 이게 아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가면 돼요? 1, 2, 3, 4, 5, 6, 7 탐색을 하고 1, 2, 4, 5, 6, 1 이렇게 하면은 적어도 한 번의 참과 거짓은 이제 결과를 수행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거나 둘 중에 하나로 작성을 해주셨어야지 맞는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서 과목별 점수의 평균이 90 이상인 과목 이름, 최소 점수, 최대 점수를 구하는 SQL문을 작성하시오입니다. 자, 첫 번째 조건 보면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where 구문은 사용하지 않으며
그룹 바이 having 구문을 반드시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 여기 지금 과목별 점수의 평균 뭐뭐 별 붙으면은 그룹 바이 사용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반드시 사용을 해야 하고 세미콜론은 생략이 가능하며 별칭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왜? 여기 최소 점수, 최대 점수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우리 함수로 이제 나타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작성하면 돼요? 자, 셀렉트 우선 조회를 할 텐데 어떻게 나와야 되나요? 과목 이름, 그리고 최소 점수, 그리고 최대 점수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근데 우리 봤더니 요 성적이라고 하는 컬럼에 최소 점수라고 하는 컬럼과 최대 점수라고 하는 컬럼이 있나요? 없죠. 즉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서 이게 최대 점수야, 이게 최소 점수야 라고 하는 걸 함수를 통해 계산을 했고 그걸 이제 별칭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출력을 했다라는 거를 이제 깨달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봤더니 우리 요거 우선 잠깐 두고 풀음부터 보겠습니다. 이 컬럼들 어디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성적이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where절 사용 안 한다라고 했으니까 비워두고 그룹 바이 having 구문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룹 바이 뭘로 묶으면 되나요? 얘가 뭘로 묶으라고 그랬어요? 과목별 점수의 평균이 90 이상. 즉, 과목별로 묶어라.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목 이름으로 묶이게 되고 having 이 과목별 점수의 평균이 90 이상이어야 한대요. 자, 그러니까 평균을 구하는 average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점수의 평균을 내고 그게 뭐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90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그룹에 대한 조건을 줄 때 해빙절에서 사용을 하잖아요. 해빙절에다가 이제 제시를 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 과목별로 묶었을 때 그 그룹별 최소 점수 구하는 함수 뭐예요? 민이죠. 민 점수. 여기서 최소 점수 구해서 그걸 최소 점수라고 쓰고, 자, 맥스 점수의 최대치를 구해서 그걸 이제 최대 점수라고 해라.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 테이블에서 이름이 민수인 튜플을 삭제하는 SQL문을 작성하시오입니다. 우리 테이블을 삭제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튜플 데이터를 삭제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명령어 사용해 줘야 되죠? 드랍인가요? 딜리트일까요? 딜리트죠. 우리 데이터를 조작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딜리트 from 어떤 테이블에서 학생 테이블. 자, 이렇게 하면은 요 4개의 컬럼, 4개의 튜플 싹 다 날아가겠죠.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이름이 민수인 친구만 삭제를 해달래요. 자, 그러니까 where 이름이 민수. 민수는 근데 문자니까 여기다가 콜론까지 따옴표까지 이렇게 찍어줘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9번 문제 풀어봤고 10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레이션 A, B가 있을 때 릴레이션 B 조건에 맞는 것들만 릴레이션 A의 튜플에서 꺼내서 프로젝션하는 관계대수의 기호를 쓰시오. 자, 우리 순수관계 연산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총 4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뭐 있었죠? 셀렉트, 프로젝트, 조인, 디비전 이렇게 4개가 있었죠. 셀렉트 같은 경우에는 릴레이션에 존재하는 튜플들 중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튜플들의 부분 집합을 구해서 새로운 릴레이션을 만들었었고요. 즉, 튜플 이제 수평으로 나눈 거죠. 그리고 프로젝트는 주어진 릴레이션에서 속성 리스트에 제시된 속성값만 추출을 해서 새로운 릴레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얘는 이제 수직 연산이었었고요. 그리고 조인.
이라고 하는 거는 공통 속성을 중심으로 두 개의 릴레이션을 하나로 합쳐서 새로운 릴레이션을 만들었고, 마지막 디비전이 뭐예요? 릴레이션 AB가 있을 때 릴레이션 B 조건에 맞는 것들만 릴레이션 A에서 튜플을 꺼내 프로젝션하는 관계대수가 디비전이었었습니다. 우리 기호 보면은 셀렉트는 요거였었고, 프로젝트는 요 파이, 조인은 요 나비 모양, 디비전은 나누기 기호였었죠. 기억나실까요? 자,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뭐다? 요거 나누기다. 우리 이거 어떻게 공부했어요? 여기 이렇게 테이블 있고 여기도 릴레이션 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친구 여기에 겹치는 것만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었잖아요. 디비전 하면은 이거 두 개 다 포함하네? 이러면 그 두 개 다 포함하는 친구 여기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각본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 1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헝가리안 표기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입니다. 우리 식별자 표기법이라고 해서 카멜 표기법, 파스칼 표기법, 스네이크 표기법, 헝가리안 표기법 요 네 가지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카멜 표기법은 식별자 표기 시에 여러 단어가 이어지면 첫 단어는 소문자, 그 각 단어는 대문자. 이래서 STR 타이틀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됐었죠. 카멜 표기법은. 그리고 파스칼 표기법은 이제 식별자 표기 시에 여러 단어가 이어지면은 각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쓴다. 이래서 얘는 첫 글자도 이렇게 대문자로 썼습니다. 이게 파스칼 표기법이었고요. 스네이크 표기법 같은 경우에는 식별자 표기 시에 여러 단어가 이어질 경우 단어 사이에 언더바를 이렇게 달아줬습니다. 이게 스네이크 표기법이었으며 헝가리안 표기법 같은 경우에는 식별자 표기 시에 접두어에다가 자료형을 붙였죠. 만약에 이 STR 타이틀이라고 하는 게 문자열이 없는 거다라고 하면은 뭐 SG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자료형을 붙여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헝가리안 표기법은 식별자 표기 시 접두어에 자료형을 붙이는 표기법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오타가 나왔네요. 둥치분할이 아니라 동치분할입니다. 테스트의 종류 중 동치분할 테스트, 경계값 분석 테스트 등의 종류가 있는 테스트 기법을 쓰시오입니다. 뭐죠? 그쵸. 블랙박스 테스트입니다. 블랙박스 테스트는 소프트웨어가 수행할 특정 기능을 알기 위해서 그 기능이 완전히 잘 작동되는지 입증을 하는 테스트라고 했고, 그래서 이름이 기능 테스트라고도 불립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동치분할 테스트, 동치분할 검사라고 하는 거는 입력 자료에 초점을 맞춰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검사하는 기법, 동등분할 기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경계값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입력 자료에만 너무 치중된 동치분할 기법을 좀 보완을 해야겠어 라고 해서 입력 조건의 중간값보다는 경계값에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으니까 입력 조건의 경계값을 테스트 케이스로 선정하자 이렇게 했었고, 이거 말고도 여러 개 있었죠. 원인 효과 그래프 검사, 오류 예측 검사, 비교 검사. 그래서 원인 효과 그래프 검사는 입력 데이터 간의 관계와 출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효용성이 높은 테스트 케이스를 선정을 해가지고 검사하는 기법이었었고, 오류 예측 검사는 이제 확인자, 이제 과거의 경험 같은 것들을 감각으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기법으로, 다른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으로는 찾아낼 수 없는 오류를 찾아내는 일련의 보충적 검사 기법이었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비교 검사는 여러 버전의 프로그램에 동일한 테스트 자료를 제공을 해서 동일한 결과가 출력이 되는지 확인을 하는 테스트 기법이었습니다.
사사사사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 13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C 언어 소스 코드이다. 출력 결과를 쓰시오입니다. 우리는 항상 메인부터 봐야 되잖아요. 왜? 거기가 시작점이니까. 그래서 봤더니 뭐래요? printf 출력하겠대요. 뭘? 정수를. 근데 그냥 정수 띡 출력하는 게 아니라 r100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했습니다. 우리 함수 호출할 때 어떻게 썼어요? 함수 이름에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하면 함수 호출이었었잖아요. 자, 그래서 r100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뭐래요? 아, 반환할게. 어떤 값을? 200 더하기 r10 호출. 자, 그래서 r10이라고 하는 함수를 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얘도 값 반환해줄게 이랬더니 30에다가 r1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했어요. 그래서 r1이라고 하는 함수를 찾아갔더니 얘는 4라고 하는 거를 리턴을 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는 4가 리턴이 된 거죠. 그래서 r10을 이제 호출을 해서 반환을 하면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34가 되게 되는 거고, 자, r100을 부르게 되면 뭘 리턴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200 더하기 r10 호출한 거니까 34. 더하면은 234. 그래서 정답은 234입니다. 그 다음 14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B 스키마에 대해서 쓰시오입니다. DB 스키마란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제약 조건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를 DB 스키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키마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바 코드이다. 출력 결과를 쓰시오입니다. 자, 봤더니 지금 vehicle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놨고 또 car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놨는데 얘는 뭐를 상속을 받고 있어요? vehicle이라고 하는 거를 상속을 받고 있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위에 abstract라고 하는 게 써있죠. 얘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 아래 하위 클래스에서 재정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거예요. 추상적으로 그냥 이런 거 작성해 놓고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작성할게, 이런 의미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하게 표현을 한 거구나. 그래서 아래에서 당연히 좀 더 자세하게 풀어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그냥 재정의 하는 거를 거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우선 얘도 메인부터 살펴봐야겠죠. 우리 모든 코드의 시작은 메인이니까. 자, 그래서 봤더니 뭐래요? vehicle이라고 하는 클래스로 obj라고 하는 리모컨 담을 수 있는 그릇 만들어 놓고 new 생성하겠대요. 뭘로? 카라고 하는 클래스로 생성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스파크라고 하는 문자열을 보냈어요. 얘 우선 생성자라는 거는 이제 이해되실까요? 그쵸? 클래스 이름으로. 그래서 스파크라고 하는 게 어디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 요게 지금 카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이랑 동일하게 생성이 된 메소드인 거잖아요. 이 메소드를 보고서 얘가 생성자겠네 라고 보시고 요 var 이라고 하는 곳에 스파크가 저장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sendName 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해서 거기다가 스파크라고 하는 값을 보내겠대요. 그래서 봤더니 어때요? sendName 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죠? 여긴 없어요. 지금 봤더니 여기 있네요. 자, 그래서 정확히 보면은 여기 있다라기보다는 여기에 지금 들어가게 된 거죠.
여기 set name. 자, 그래서 여기 var이라고 하는 곳에 뭐가 저장이 된 거예요? 여기서 보낸 스파크라고 하는 값이 넘어갔으니까 여기에 스파크가 저장이 될 거고, name이라고 하는 공간에 스파크라고 하는 값이 저장이 된 겁니다. name은 여기에서 선언이 됐습니다. 문자열을 저장하는 공간 name. 여기 두 번째 줄에. 얘는 지금 스파크라고 하는 값을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하겠대요. system out.print. 자, obj라고 하는 얘가 갖고 있는 getName이라고 하는 애를 호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이거 뭐예요? 자, 여기는 string var, 여기는 byte var. 여기로 연결이 될 수 있나요? 왜냐면 얘가 지금 보낸 값이 있어요. 얘 지금 오버로딩 관련된 문제인 거죠. 이름은 똑같이 해놓고 안에 받는 매개 변수를 다르게 해놓은 거. 그래서 봤더니 getName이라고 하는 친구, 여기 비어있는 친구 여기 있죠. 자, 그러면은 얘를 호출을 한 겁니다. 얘네들을 호출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getName이라고 해서 얘네들 부른 게 아닙니다. 뭘 부른 거예요?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 그랬더니 얘인 거죠. 자, 그래서 얘 실행을 시켜보면은 return, 반환을 하겠대요. 뭘 반환을 하겠대요? vehicle name 그리고 콜론 그리고 name이라고 하는 변수값을 더해서 반환을 하겠대요. name이라고 하는 변수값, 여기서 스파크 저장해줘서 지금 스파크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실행해보면 이제 어떻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vehicle name 스파크,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어떻게 문제가 풀려야 하는지. 그 다음 16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I 설계 원칙 중에서 직관성에 대해서 쓰시오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보면은 UI 설계 원칙 4가지 공부했었죠. 뭐뭐뭐뭐 있었어요? 안 했군요. 아닌가요? 자, UI 설계 원칙 중에서 직관성이란 무엇인지. 뭐죠? 자, UI의 설계 원칙 뭐뭐뭐 있었어요? 직관성, 유효성, 학습성, 유연성, 이렇게 4가지 있었죠. 아까 전에 유효성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관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쵸.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뭐 쉬운 검색, 일관성,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그냥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학습성은 누구나 쉽게 학습해야 된다. 유효성은 누구나 완벽하게 목표 달성이 가능해야 한다. 유연성은 요구사항을 최대한으로 수용을 해서 실수 방지하도록 제작해야 한다. 우선 직관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바 코드이다. 출력 결과를 쓰시오입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어때요? 자, i라고 하는 변수 만들어서 0이라고 하는 값 집어넣어놓고 sum이라고 하는 변수 만들어서 여기도 0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i가 10보다 작을 경우 반복문을 계속 돌리겠대요. i를 하나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if 뭐래요? 그 i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 즉 뭐라는 거예요 이게? i가 홀수인 경우죠. 우리 어떤 수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과 같다. 잘못 썼죠? 해괴하게 썼어요.
2로 나누었을 때 그게 0과 같다. 이러면 얘 짝수 구할 때 사용했었잖아요. 그쵸? 어떤 수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근데 얘는 i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래요. 그렇다라는 거는 i가 홀수일 경우에 continue 하라는 거죠. 자, continue 뭐예요? 밑에 있는 문장 실행 안 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겠어. 처음으로 되돌아가겠어. 라는 뜻이잖아요. 즉, 짝수일 경우에만 요 문장이 실행이 되겠죠. 왜? 자, 1이면 홀수네 continue 위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자, 다시 i 하나 증가시키면은 2 되고, 거짓이네. continue 실행 안 되고 sum 합니다. 그러면은 sum에 이제 2가 더해지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요. 자, 2는 참이다. 3 증가되고, 3은 홀수네 continue 하면 다시 위로 올라가고, 하나 더 증가시키면은 4. 홀수 아니네? 요거 실행 안 하고 요거 실행하면은 여기에 이제 4 더해지고. 즉, 이런 식으로 몇 가지 가는 거예요? 자, 6, 8, 9까지 왔다라고 해볼게요. 자, 9 하면은 9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참이죠. 9는 10보다 작다. 참이죠. 실행하면은 i는 1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0은 홀수가 아니니까 실행하지 않고 얘까지 실행하면은 이제 더해지겠죠. 즉 2, 4, 6, 8, 10까지 더하고 난 값이 썸에 이제 저장이 될 거고, 그리고 그 썸을 출력을 하면 될 겁니다. 이거 더하면은 총합 얼마 돼요? 30이죠. 이렇게 더하면 10, 이렇게 더하면 10, 10, 10, 10 더하면 30.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30. 자, 그 다음 18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AI 유형에는 메시지 버스, 하이브리드, 뭐뭐뭐 총 4가지가 있다. 가로 1, 2번에 알맞는 유형을 쓰시오입니다. 자, 우리 EAI라고 하는 건 뭐였죠? 기업 내외부 정보 시스템 통합이었죠. 자, 그래서 EAI 유형에는 메시지 버스, 하이브리드, 또 뭐뭐 있어요? 1대1 방식의 애플리케이션 통합 수행하는 것. 점 대 점. 포인트 투 포인트. 그리고 단일 접점인 허브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중앙 집중 방식. 뭐 있어요? 허브 앤 스포크. 메시지 버스는 애플리케이션과 미들웨어가 웹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전송을 했고, 하이브리드는 허브 앤 스포크 방식과 메시지 버스의 혼합이었었죠. 그리고 얘랑 이제 세트로 나오는 친구가 ESB라고 하는 친구였는데, 걔가 이제 메시지 버스 방식이었었습니다. 이렇게 확장시켜서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C++에서 생성자란 무엇인지 쓰시오입니다. 그냥 생성자에 대한 개념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해당 클래스의 객체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특수한 종류의 메서드. 이렇게 생성자란 무엇인지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20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속성을 주소라고 하고 크기는 20으로 제한한다. 학생 테이블에 컬럼을 추가하는 결과를 작성하시오입니다. 자, 우리 속성을 추가해야 한대요. 어떤 명령어 사용을 해야 할까요? 자, 우선 첫 번째, DDL 사용해야 될까요? DML 사용해야 될까요? DCL 사용해야 할까요? 속성 추가를 하기 위해서는 DDL을 사용을 해야겠죠. 정의어를.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추가라고 생각을 하면은 딱 두 가지를 생각을 할 거예요. alter 아니면은 insert. 근데 속성을 추가할 때는 우리 DDL 어떤 명령어 사용해줘야 되는 거예요? alter이라고 하는 거 사용을 해줘야겠죠. 자, alter table 학생 테이블에 있는 어떤 거를
변경하려고 한대요. 구조 변경을. 자, 근데 컬럼 추가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add 작성해주면 되겠죠. add 주소라고 하는 컬럼 추가하고 걔의 데이터 타입은 바차 20이야.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 20년 3회차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